안녕하세요. 착한 경매 가이드북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나홀로 경매 권리분석 총정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경린이를 벗어날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보려고 그동안 오랜 경험을 쌓았던 것을 제가 가이드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내용을 길게 만들면 보시는 분들도 힘들고 뒤죽박죽 중간에 섞으면 힘들 것 같아서 순서와 같은 목차로 경매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라고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외에 여러분들께서 토지, 건물 혹은 법정지상권, 유치권 이렇게 관련된 여러분들 물건의 종류에 대한 것들은 이 틀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배워서 끼워나가면 됩니다. 경매에 대한 공부는 여기까지이고요. 그 다음에는 부동산 공부입니다. 경매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것은 몇 가지 규정사항들이 있습니다. 상가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상가에 대한 임대차 보호법을 별도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토지는요, 토지 개발에 대한 제한 범위, 기타 등등에 대한 인허가 사항들을 별도로 배우셔야지만 됩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활용도, 토지의 지목이 28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 공부하셔야지만 되죠. 기타 그 외에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물건들, 기타 소송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것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능력치를 하나하나씩 키워나가는 겁니다. 처음에 입문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한 이 책과 같이 아파트를 기본으로 해서 가이드북처럼 배워나가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나홀로 경매 분석을 제가 총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앞부분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112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제가 매각물건 정보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매각물건 1단계죠. 1단계 매각물건 정보 분석하기입니다. 매각물건 분석 연습이에요. 여러분들 아파트로 구분을 해놨고요. 여기 보시니까 임차권 등기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표시를 해놨죠. 대지권이 2.4평으로 되어 있고 개시결정은 2022년 8월 22일 이렇게 강제경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떨어진 거 보니까요. 최저가 26%까지는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유찰이 이렇게 떨어져서요. 7회차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입찰 보시면 안 되는 물건이어서 그런 거죠. 이제 이 물건에 대한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사건에 대한 사건 번호는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 보는 방법, 그리고 물건의 종별은 아파트입니다. 주거형이고요.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며 임차권 등기도 돼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대항력 임차인 배우셨죠? 대항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공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지권에 대해서 주거형의 경우 재건축이 된다면요.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6평에서요. 많게는 9평에 대한 지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지 못하면 현금 청산이 기준이 되어지고요.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될지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아파트에 대한 내용으로 보게 됩니다. 건물 면적을 봤더니 분양 면적과 전용 면적으로 나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분양을 하기 위해서 공유 면적을 다 포함한 면적과 다르죠. 이곳에 표시된 면적은 분양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 면적은요. 전용 면적과 서비스 면적 그리고 공유 면적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물건의 실면적과는 차이가 다 반드시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실면적은 전유 면적입니다. 제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유 면적은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가 확장된 면적까지 전용 면적으로 포함돼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용 면적은 얼마예요?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면 실면적에서 발코니 확장 부분 등
서비스 면적이 빠진 부분을 가리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시하게 되어 있냐면 주거 전용 면적이다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주택법 제2조 6항에 보면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거는요, 주택법에 대한 내용이죠. 위에 표에서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 칸으로 쭉 나눠놨어요.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자가 처음으로 경매 신청 접수를 한 날짜, 여러분들 개시 결정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소유자는요, 낙찰되기 전 민법상의 소유자입니다. 이 소유자는 경매가 진행이 됐다고 해서 소유권이 날아간 게 아니고요. 낙찰되어지고 잔금이 완납하기 전까지는 민법상의 소유권자예요. 그래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어도 임차를 넣을 수도 있고요. 소유자가 매각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소유권자의 권한이에요. 경매가 완납되지 않는 이상, 낙찰되어서 완납되기 전까지는 민법상의 소유권자다. 이게 채무자인 경우와 소유권자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채무자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는요, 매각 물건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기재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자하고 채무자가 대부분 동일인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경우는요, 주인이, 소유자가 물상 보증을 해준 거예요.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했었을 때는 채무자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소유자고 자식이 채무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가는요, 매각물건 명세서상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매각 시작은 금액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한 그 금액이 매각 시작가라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 법정 감정가 혹은 법사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을 법정 감정가 또는 법사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번 최저가. 경매는요, 법원이 정한 기일에 따라서 유찰이 계속됩니다.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차감되어지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기타 지역에서는요, 30%씩 차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보증금은요, 입찰 시 준비해야 되는 입찰 보증금이에요. 만약에 재매각 등 특별매각 조건의 경우가 붙지 않는다고 하면 보통 10%고요. 재매각에 대한 기준으로 붙어서 이거 조심하세요 라고 할 때 20% 또는 30%의 보증금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각 물건을 잘 보셔야지만 합니다. 경매 공부 또는 투자를 위해서는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매각 물건의 정보입니다. 우리 이거 기억하시죠? 매각 물건 명세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계속 보고 있죠. 우리는 반복해서 이거를 계속 봐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건 번호와 그리고 매각 물건 번호, 그리고 작성 일자, 그리고 최선 순위 설정 일자, 배당 요구 종기일 이렇게 계속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건 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매각 물건 번호가 있는지 별도로 꼭 확인해야지만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한 날짜, 여러분들 이거는요, 시세와 분석을 위해서 가격을 확인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4번 최선 순위 설정일, 이거는 말소 기준 권리를 기재하게 되는데요. 이 뒤로 소멸주의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서 기재하게 된 겁니다. 5번 배당 요구 종기일,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로 매각 물건에 대해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권리자는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권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배워서 저희는 총정리 중입니다.